어떻게 한국, 일본, 중국인을 구분하죠? 다 같은 중국에서 비롯된 아시아권 문화에 속한 사람들인데 저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영국의 유명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학생들이 유럽 대학에 많이 입학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아시아권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시아 국가의 특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외모만 봐도 누가 한국인인지, 일본, 중국인인지 구분해 낸답니다. 특히 한국인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로 그의 통찰력이 높아진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제임스 윌슨 교수입니다. 10년 전 저희 연구팀은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학생들이 넘쳐나는 현상을 보고 동아시아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비교 연구하는 국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과 일본의 세련된 기술력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작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영토로 보면 중국의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중국의 20분의 1이며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보여준 문화적 기술적 혁신은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작은 거인의 역설이라고 이름 붙인 현상입니다. 프로젝트의 첫 현장 조사를 위해 저희 8명의 국제연구팀은 2015년 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3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첫날부터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고궁박물원 방문 당일 입구에서 출구까지 걷는 데만 4시간이 소요되었고 하루에 몇만 점씩 전시된 유물들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베이징 교통체증은 우리의 일정을 항상 불확실하게 만들었고 현지 연구자들은 중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문명은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만리장성을 방문했을 때 그 웅장함 앞에서 팀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중국 현대화의 상징인 상하이 푸동 지구에서는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심천의 화웨이 캠퍼스였습니다. 마치 유럽의 중세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연구단지에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힘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규모와 자원을 통한 발전의 추진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일본 도쿄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2015년 가을부터 3개월간 진행된 도쿄 현장 조사에서는 세련된 기술력과 정교한 사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 교통 시스템의 정확성은 거의 예술적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구팀이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이동했는데 열차가 정확히 명시된 시간에 도착하자 일본인 가이드가 오늘은 1, 2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진지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일본 사회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의 전자상가에서는 세계 최첨단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크기는 작지만 놀랍도록 정교한 디테일을 자랑했습니다. 교토의 전통 공방을 방문했을 때는 15대째 가업을 이어온 칼날 장인이 하루 종일 단 하나의 칼날을 만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사용했던 도구들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가 일본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한국 서울은 처음에는 베이징이나 도쿄보다 덜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16년 봄, 저희 팀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지만 특별할 것은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보내면서 이 도시의 진정한 에너지와 역동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초반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현지 연구 협력자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와이파이 속도가 좀 느리네요. 오늘은 450mbps밖에 안 나오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제가 사용하던 인터넷 속도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는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있었고 지하철 내부에도 완벽한 통신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일상에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고궁과 높은 빌딩이 공존하는 풍경, 24시간 활기가 넘치는 거리,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종로의 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500년 된 전통 가옥 내부에 스마트홈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속도감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에 걸쳐 서서히 발전해왔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약 100년에 걸쳐 현대화되었지만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압축 성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던 날,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한강의 다리들은 모두 폭파되었고 서울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강변은 세계적인 첨단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자랑합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LG본사, 금융가의 높은 빌딩들은 모두 세계적인 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역설적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 저희 연구팀은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이해하기 위해 저희는 먼저 역사적 유물들을 연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은 연구팀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신라 황금문화실에 전시된 금관의 정교함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비슷한 시기 유물과 비교했을 때 신라의 금관은 독특한 미적 감각과 우수한 제작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팀 중 유럽 고대사를 전공한 마르코 교수는 금관을 본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성기의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동시대 유럽에서는 이런 수준의 금세공 기술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말대로 6세기 신라의 금세공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사유의 방이라는 특별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반가사유상에 대한 해설을 읽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보 제1호로 지정된 미륵보살 반가상이 사실은 신라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상의 섬세한 표현력은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런 수준의 작품은 없었다고 평가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신라의 반가사유상은 중국이나 인도의 불상과는 다른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의 온화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신체 비율, 그리고 사유하는 자세의 표현은 신라만의 독창적인 미학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반가사유상을 360도 모든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시 공간 덕분에 작품의 완벽한 비율과 조화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경주로 이동하여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는 박물관이 없는 박물관 도시라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역사적 유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불국사와 석굴암이었습니다. 화강암을 정교하게 다듬어 건축한 불국사와 완벽한 음향과 빛의 효과를 계산하여 만든 석굴암은 신라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에서는 백제 금동 대향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향로에 새겨진 우주와 자연, 인간 세계를 표현한 정교한 문양들은 당시 백제인들의 세계관과 예술적 역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향로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백제인들의 우주관을 표현한 철학적 작품이었습니다. 향로 위에는 봉황이 앉아있고 몸체에는 산과 물, 동물과 사람들, 신선들의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받침되는 용이 받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향로에 불을 피우면 향이 구멍으로 나오면서 마치 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금속 활자였습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저희는 직지심 체요절의 원본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1377년에 인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물관에는 당시 사용된 금속활자 제작 과정과 인쇄 기술을 재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장인들은 먼저 나무에 글자를 새긴 후 그것을 모래에 찍어 글자 모양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구리와 납의 합금을 부어 금속 활자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천 개의 활자를 조합하여 책을 인쇄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연구팀의 기술사 전문가인 소피아 박사는 이 전시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 유럽의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면 한국의 금속활자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했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높은 문해율과 지식 전파 속도가 금속활자의 발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혁신적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서 먼저 발전했는지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인들의 정교한 제작 기술과 혁신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종이와 목판 인쇄를 발명했고 일본이 그것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면 한국은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의 현대 반도체 산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은 우주선보다 더 청결한 환경이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정밀한 작업은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현대적 계승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그 비밀은 바로 한국만의 역사적 DNA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방문은 연구팀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과학적 원리가 담긴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접근은 50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대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박물관의 언어학 전문가는 한글의 창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어학, 음성학, 철학적 원리를 연구하여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글이 표현 문자이면서도 음소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팀 중 외국인 구성원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을 때 원어민 발음에 매우 가깝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창제된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한국 문화가 단순히 주변국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독창성이 현대 한국 사회의 혁신적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세 나라의 역사적 위기 대응 방식에서도 큰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 저희 팀은 각국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그 극복 과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었고 일본은 패전 후 미국의 영향 아래 재건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많은 외침과 식민지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내는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저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이곳은 지금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좁은 간방과 잔인한 고문 도구들을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통의 흔적들을 마주하고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그들의 악바리 근성이 오늘날
한국인의 DNA에 각인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제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한국인들의 저항과 문화수호 의지가 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했을 때 한글학회 회원들은 비밀리에 한글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은 회원들이 체포되고 고문받는 상황에서도 계속되었고 결국 해방 후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인들이 외부 압력에 굴복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상처를 연구하기 위해 저희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된 사진들 중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쟁 직후의 서울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해 있었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 의지가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태어나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된 김영수 박사와의 인터뷰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서 미국에서 원조로 보낸 밀가루와 분유로 연명했습니다. 학교에는 교과서가 부족해서 한 권을 여러 명이 돌려봐야 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등불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는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한국을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저희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감정적 특성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은 오랜 역사적 시련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한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생겨난 깊은 감정이지만 단순한 분노나 원한이 아니라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희는 국립국악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판소리 공연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60대의 여성 명창이 부르는 심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공연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속삭임처럼 부드럽다가도 때로는 폭풍처럼 강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명창은 진정한 판소리는 목이 쉬어 피가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나오는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을 예술적 승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은 제가 영어로는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인데 인간적 유대와 따뜻함, 공동체 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이 개념을 체험하기 위해 저희는 서울의 작은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 목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한 생선 가게 할머니가 저희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라며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손자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할머니와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저희가 어떻게 대화했는지는 지금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교류의 순간이 바로 정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강한 결집력과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미래 지향적 태도에 주목했는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한국인들의 저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희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사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에너지는 실리콘밸리를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가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자신이 이미 2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한국 스타트업의 DNA입니다. 이런 정신은 K-팝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했을 때 연습생들이 하루 15시간씩 춤과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데뷔를 위한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트레이너는 한국 아이돌들의 글로벌 성공 비결은 바로 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봉준호, 박찬욱 같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들의 작업 방식에서도 이런 집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충의 한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봉준호 감독이 60번 이상 테이크를 반복했다는 일화는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적 집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대 문화 속에서도 악바리 근성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고, 이것이 한국의 글로벌 문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세 나라를 비교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교육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교육열은 그 강도와 범위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교육열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저희는 서울 강남의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학원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 입시학원 원장은 한국에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사다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은 가난한 농촌 출신도 서울대학교에 진학해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박 교수는 한국의 교육열은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가난을 극복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의 학교 시스템도 직접 관찰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머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은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학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육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시도되고 있었으며 코딩과 AI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지향적인 한국 교육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양원 봉사활동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다오. 새벽부터 시장에서 채소 팔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하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참았지. 근데 우리 아들들 지금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내 보람이지 뭐. 중국의 교육이 국가 주도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이라면 일본의 교육은 조화와 집단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반면 한국의 교육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 면에서도 한국은 세 나라 중 가장 앞서 있었으며 이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문화산업 비교 연구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블록버스터를 제작하고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규제가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였습니다. 한 중국 영화 프로듀서는 우리는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어 해외 수출을 생각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하이의 대형 영화 스튜디오 방문에서는 할리우드와 맞먹는 규모의 세트장과 최첨단 특수효과 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콘텐츠의 국제적 확산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이는 문화적 맥락과 정부 규제의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토의 닌텐도 본사와 도쿄의 지브리 스튜디오 방문은 일본 문화 산업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닌텐도의 한 디자이너는 우리는 항상 놀이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기술보다는 재미와 직관적인 경험이 중요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성공은 장인 정신과 스토리텔링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문화 산업은 과거의 성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것을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며 혁신보다는 뻔한 공식에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옛것과 현재의 것의 조화를 이룬 문화기술 혁신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방문에서 본 K-팝 아이돌 양성 시스템은 첨단 기술 기업의 R&D 센터 같았습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 글로벌 트렌드 연구,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 문화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팬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의 마케팅 디렉터는 우리는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공동 창작자로 봅니다. 그들의 피드백과 참여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K-팝 아이돌 그룹들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글로벌 팬덤의 충성도를 높이는 비결이었습니다. 한 K-팝 프로듀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합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세계를 무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해외 시장 진출을 넘어 처음부터 글로벌 감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 방문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촬영과 방영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방송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시청자 반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 드라마 PD는 시청자들이 특정 캐릭터나 스토리라인에 호감을 보이면 다음 회 대본에 즉시 반영합니다. 이러한 민첩성이 K-드라마의 강점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문화 콘텐츠 수출에서 국가 주도적 접근법을 취하고 일본이 오랜 전통에 기반한 일관성에 의존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감성과 지역적 특색을 절묘하게 조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의 글로벌 성공에서 잘 드러납니다. 전통적으로 문화는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흐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공식을 뒤집으며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수용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런 적극적 참여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10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희 팀은 세 나라의 미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각국의 미래 전략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장기 발전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교수는 중국의 강점은 명확한 국가 주도의 장기 계획과 실행 자원이지만 명령하다식 접근법은 창의성과 혁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연구소장은 일본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있어 로봇공학과 의료기술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는 혁신 중심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소장은 한국의 강점은 빠른 적응력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종합적 분석 결과 한국이 보여준 문화적 탄력성과 혁신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적 규모나 인구 규모보다는 적응력, 창의성, 문화적 소통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속 활자에서 시작된 혁신적 사고방식이 현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현상은 한국의 역사적 DNA가 현대 기술로 발현된 결과입니다. 둘째,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글 AI 연구소의 언어학자는 한글은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알고리즘 개발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셋째,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혁신적 교육 시스템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지금,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 거인의 역설이라는 한국의 문화적 탄력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소개하는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거대한 이웃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한국의 역설적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에 끊임없이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의 진면목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한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